안녕하세요. 저는 철없는 20대를 보내고 인생의 큰 사건을 30대에 겪고 이제서야 철이 든 여자입니다. 40대의 저는 더욱 현명한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30대 중반을 넘어서는 지금 몇 개월 전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 우라가 터져 화병까지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어딘가에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제 얼굴에 침 뱉는 꼴 같아서 꽁꽁 숨겨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남자 보는 눈이 개똥 같은 애인지 상상도 못했었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디에도 말하지 못한 저의 파혼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말이죠. 정말 투자의 신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아니, 사실은 투자의 신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땅 보는 눈이 유별나게 좋다고나 할까요? 운이 좋은 건가? 아무튼 젊은 시절부터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셨어요. 신림동 땅값이 정말 저렴했던 시절 그곳에 땅을 여러 군데 봐두셨고 돈이 생기면서 조금씩 땅을 사서 모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신림동은 뭐 상권도 정말 아무것도 없었고 다세대 주택들만 즐비하고 도로 상황도 별로였다고 했습니다. 산동네 같은 느낌이 물씬 들 정도로 오밀조밀하게 지어진 집들 때문에 불편함도 많았다고 했어요. 지금은 큰 상가도 들어오고 화려한 도시로 변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런 땅을 조금씩 조금씩 모으다 보니 꽤 많은 터를 가지게 되신 것이죠. 그 터를 사설 주차장처럼 돈 받고 월 주차 위주로 운영하시다가 어머니께서 몸이 아프셔서 고생하기 시작할 때쯤 아버지께서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다니시던 회사를 그만두시고 어머니 옆을 지키시면서 간병을 시작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대학에 다니던 시절이라 학교 생활이 바빠 아버지를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했네요. 제가 다니던 학교가 관악산을 끼고 있는 국립대여서 정말 한눈 잠깐 팔면 성적이 와르르 무너지기 쉬웠거든요. 워낙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해서요. 아버지께서 간병을 시작하신 이후에 퇴직금을 받으신 것도 있고 그동안 악착같이 모아두신 여유자금도 있긴 했지만 병원비라는 게 돈을 까먹기만 하는 거니까 아버지께서 약간의 위기감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터를 모조리 계산해 보니 건물을 올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대출을 받아 신림동 땅에 건물을 지으셨어요. 저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아버지께서는 일종의 투자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쪽이 학교가 있고 또 고시촌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원룸 장사가 잘 될 거라는 이유에서 시작하신 일이었어요. 건물을 거리상으로 떨어진 터에 두 채를 지으셨는데 하나는 원룸만 있는 6층까지 건물이고 하나는 투룸과 원룸이 같이 있는 빌라 형식의 건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딸 하나뿐인 아버지는 원룸을 아예 여성 전용 건물로 못 박으셨어요. 보안도 철저하게 감시하셨고 CCTV도 다른 건물들에 비해 3배 이상 많이 달아두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았고 원룸을 세놓자마자 언제 공실이 생기는지 문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구로에 있는 IT 전문 업체에 취직을 하게 되면서 아버지의 투룸 빌라 형식 건물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꼭대기층은 다른 층보다 훨씬 넓은 투룸이었는데 언젠가 저를 위해 주고 싶으셨다고 하셨어요. 저는 기꺼이 그 집으로 들어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렇게 회사 일에 적응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의 병색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더니 결국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저와 둘이 남게 되자 아버지는 저와 함께 투룸에 들어오지 않으시고 어머니와 살던 본가를 정리하시고는 원룸으로 들어가셨어요. 원룸에 반지하 공간도 있었거든요.
아버지께서는 영 불안하시다며 1층 제일 바깥쪽 집으로 들어가시면서 원룸 관리도 하시겠다고 했어요. 거기다가 다 큰 딸이랑 둘이 살면 딸이 불편할 것 같다는 이유도 한몫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아버지 혼자 외롭게 사시는 것보다 같이 부대끼며 사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지만 아버지는 끝내 거절하셨습니다. 혹시 남자친구라도 생기면 혼자 사는 게 편하지 않겠냐고 허허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은근 민망했지만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거절하실까 싶어서 혼자 살겠다고 했죠. 아버지는 건물 1층으로 들어가 원룸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셨어요. 경비도 서시고 세입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일일이 수리도 해주시면서 바쁘게 사셨습니다. 원룸촌 특성상 대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여성 전용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아버지께서 은근히 손보실 때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전구도 갈아 끼워주시고 수도관이 막혔다고 하면 기계를 이용해서 뚫어주시기도 하고요. 세입자들에게는 두 번째 아빠가 생긴 기분이 들게 해주고 싶다면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시간에 상관없이 세입자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가끔가다 지하철역에서 원룸까지 오는 길이 골목길이라 위험하다며 밤에는 손수 지하철역으로 마중도 나가주셨어요. 그러니 세입자들과도 관계가 좋게 유지가 되었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저희 원룸에서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원룸보다 건물도 신식이고 보안도 잘 되다 보니 월세가 비싸긴 했지만 그래도 공실 하나 없을 정도로 유명한 원룸이었어요. 오죽하면 신입생 중에 여학생이 집을 구한다 하면 공인중개사분들이 아버지께 공실 없냐고 따로 연락이 올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차곡차곡 월세를 모아 대출금을 다 갚아내셨고 나머지 짜투리 땅에 원룸을 더 지어 올릴까 고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룸이 얼마나 친절하고 좋다고 소문이 났으면 다른 분들도 아버지에게 원룸을 더 늘리라고 하셨을까요? 혼자 사는 여학생들이 꼭 딸같이 느껴진다면서 아버지는 그들에게 온갖 정성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각 집마다 케이크를 돌리고 방학 중에는 월세를 조금 깎아주시기도 했어요. 다들 본가에 내려가 집이 비어 있으니까 월세를 다 받기가 좀 그렇다는 이유에서요. 입주해 있는 세입자들도 우리 아버지에게 아빠 아빠 하면서 살갑게 굴고 세입자들의 부모님들도 우리 아버지께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도 원룸 특성상 건물에 35가구 정도가 들어올 수 있었는데 그들이 모두 잘한다는 건 그만큼 아버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제가 너무 아버지 자랑을 늘어놓았죠.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아니었는데. 아무튼 저는 자랑스러운 우리 아버지의 자랑을 하염없이 늘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다른 집은 아버지와 딸 사이가 서먹하다고 했지만 병을 오래 앓으셨던 어머니 덕에 아버지와 저는 끈끈함이 남달랐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제 나이 32살쯤 사건의 전조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회사에서 대리를 달고 열심히 업무를 보고 있었을 시기였어요. IT 기업의 특성상 하루 종일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잘못된 소스를 찾아내야 하는 직업이었기에 피로도가 정말 남달랐습니다. 돈은 그만큼 많이 만질 수 있지만 건강을 꽤 해치는 직업이라고도 할 수 있었죠. 무료한 일상에 빠져들어 하루 종일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책으로 공부를 하고 쉴 틈 없이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의 대학 동창이 뜬금없이 연락이 와서는 소개팅 한 번만 할 생각이 없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일이 바빠서 야근이 매일같이 밀려 있는데 남자를 만날 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하루빨리 과장을 달고 싶은 마음에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연애할 생각도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대학 동창에게 정중하게 거절을 했는데 이 인간이 저를 붙잡고 계속 늘어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라고 남주긴 아까운데 저라서 꼭 소개를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연히 같이 술자리를 했는데 메신저에 있는 제 사진을 보고 소개를 받고 싶다고 몇 날 며칠을 졸라댔대요. 자기도 피곤하다면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걸복걸을 하는데 도무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기가 대학 시절에 조별 과제를 하면서 저를 도와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계속 부탁을 하니까 저도 거절할 핑계도 없고 그래서 한 번만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소개팅을 하기로 한 남자는 S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그 회사가 엄청난 대기업이잖아요. 저는 전문 기업으로 빠지느라 대기업 산하에 있는 회사였거든요. 물론 소속으로 따지면 저도 대기업이긴 했지만 본사 직원과는 또 다른 느낌이긴 하죠.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라는 말도 있었고 승진도 탄탄대로라며 미래를 생각하면 이런 남자를 만나야 한다고 동기가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더라고요. 저도 속물은 속물인지라 혹하긴 했어요. 한 번만 만나보고 별로면 두 번은 안 만난다고 못을 받고는 소개팅 자리에 나갔습니다. 첫인상은 그냥 평범 그 자체였어요. 우리 회사에서도 꽤 볼 수 있는 외모였습니다. 정말 평범함 그 자체요. 단지 회사 사람들처럼 배불뚝이는 아니었다는 게 단 한 가지의 위안이 되었으니까요. 그 나이에 앉아서 운동도 안 하고 술만 먹어서 배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다들 아시죠? 배는 없다는 사실이 안도감을 준다는 것에 웃음이 비죽 나올 뻔했지만 갈무리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매너가 꽤 좋더라고요. 남의 음식을 탐내는 사람도 아니고 막 흘리거나 묻히거나 하면서 먹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걸로도 나름 플러스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이 사람이 은근 유머 감각이 있는 거예요. 툭툭 던지는 말이 어찌나 웃기던지 오래간만에 그렇게 웃으면서 밥을 먹어본 것 같네요. 대화도 잘 통하고 전문 분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은근히 용어도 많이 알고 하더라고요. 전공도 아니고 그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대화가 잘 통해서 물어보니까 저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공부를 했대요. 그런 모습이 전부 플러스가 되면서 평범하게 생긴 얼굴이 장점 같아 보이더라고요. 더 못나지 않고 딱 평균인 얼굴이 얼마나 다행인가. 못생겼으면 밥 먹기도 싫었을 텐데 하면서 저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더라니까요. 대기업 다닌다고 은근히 저 무시하거나 으스대거나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저에게 그 어려운 컴퓨터 언어를 다룬다면서 저를 축혀 세우더라고요. 우리 회사 사람들은 여자가 일만 하고 사근사근한 맛이 없다면서 저를 깎아내리기 바빴는데 말이죠. 제 전문 분야도 아닌 사람이 저를 위해 이 정도로 공부도 해오고 저를 올려치게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누가 호감 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자연스럽게 소개팅남과 다음 만남에 대한 약속까지 잡아버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빠짐없이 저에게 아침 인사를 문자로 남기는데 너무 센스 있게 날씨를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은 오후에 비가 온다고 하니까 우산을 꼭 챙겨서 나가세요 하는데 맞춤법도 틀리는 거 하나 없이 온점까지 정확하더라고요. 세상에 요즘 맞춤법 틀리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회사 사람이 뜬금없이 메신저로 모르는 개 산책이라고 보내서 모르는 개를 왜 산책시킨다는 거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모르는 개 산책이라는 말이었어요. 제가 그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정말 말로 하기 힘드네요. 애프터를 그 이후로 3번 정도 더 받아서 데이트를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단점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장점만 보이더라고요. 딱 자기 연봉에 맞는 차를 끌고 다니고 명품에 빠져있는 사치스러운 남자도 아니었어요. 물론 저도 대충 대기업에 다니니까 서로의 연봉이 대충 가늠이 가잖아요. 그 남자도 저의 행색을 보고 느낀 것들이 있었겠죠. 아, 우리 아버지가 건물을 2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요즘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도 있고
아버지의 재산인데 마치 제 것처럼 느낄까봐 일부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에 원룸 월세 받은 걸로 대출금은 다 갚아서 온전한 아버지의 건물이긴 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도 허튼데 돈 쓰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항상 검소하게 돈을 모으면서 투자에만 화끈하셨던 분인지라 굳이 긁어부스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보통 건물주라고 하면 외제차 끌고 명품 휘감고 다니는 사람으로 오해를 많이 하시니까요. 우리 아버지는 10년째 같은 구두를 신고 다니시고 밑창이 다 드러나도 수선을 맡기면서 오래오래 한 물건을 고집하시는 분이셨어요. 딴 마음 먹고 들이대는 건 제 쪽에서 거절이라 저는 꽁꽁 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었어요. 저는 그걸 느꼈고 갑자기 타오른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고 저희는 뜨거운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다른 연인들처럼 주말에는 데이트하느라 바빴습니다. 나이 30 넘어서 국내 놀이동산에 가서 교복 입고 데이트를 했을 때 어찌나 서로의 모습을 보고 웃었는지요. 한 12년 만에 입어보는 교복이 그렇게도 어색하고 이상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매일같이 입었던 교복인데 세월이 흐른 게 정통으로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데이트를 하면서 서로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야기도 털어놓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아직 고등학교 3학년이라며 14살이나 차이 나는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갓난아기가 집에 딱 동생이라고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이상했대요. 어머니의 배부른 모습을 다 봤는데도 믿기지가 않아서 처음에는 받아들이는 게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예뻐해주지 못했던 게 미안해서 지금은 둘도 없이 챙기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뽀샤시한 게 너무 귀엽고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한테 장난으로 외모는 동생이 다 빼앗아간 것 같다고 너무 예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남자친구도 알고 있다면서 공부도 엄청 잘한다고 특강 들으러 강남에 있는 학원에 다니는데 누가 체갈까봐 무섭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관악산을 끼고 있는 국립대 출신 아니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하니 동생의 목표가 거기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후배가 될 수도 있다면서 나중에 공부하는 방법 좀 잘 알려달라고 조만간 한번 보자고 했어요. 공부에 손을 놓은 지가 벌써 10년 이상이 흘렀는데 뭘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여동생이랑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여동생에게 딱 하나 단점이 있다고 했어요. 너무나도 막둥이로 사랑만 받고 자라서 성격이 좀 모났다고 했습니다. 대학교에 가면 별별 인간들 다 모여 있을 텐데 거기서도 삐딱하게 굴면 학교 생활이 힘들 것 같다고 고민이라고 했어요. 너무 오냐오냐 키운 탓에 더 아나무인의 자기밖에 모르는 애가 된 것 같다고요. 저한테 어떻게 하는지 좋을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토로하길래 저도 외동이라 잘 모르겠다고 했죠. 근데 저도 나름 오냐오냐 자란 아인데 저는 그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속으로 네 동생이 원래 그런 성향의 아이는 아닐까? 라고 생각했지만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습니다. 그날도 별 생각 없이 강남에서 영화를 보고 꼭 가보고 싶었던 카페가 있어서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동생에게 연락이 왔다면서 지금 학원이 끝났다는데 같이 카페에 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평소에 궁금하기도 했었고 한 번쯤 얼굴 익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역 앞에서 기다리니 저 멀리서 누가 오빠 하면서 달려오더라고요. 옆에 있는 저는 보이지도 않는지 남자친구만 보면서 달려오는데 사진에서 봤던 얼굴이랑 똑같았어요. 오밀조밀 예쁘게 생긴 게 딱 봐도 이쁨만 받고 자란 티가 나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인사성도 은근히 밝은데? 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아주 잠시였습니다.
인사가 끝나기 무섭게 남자친구 팔짱을 딱 끼고는 둘이 막 성큼성큼 가더라고요. 제가 가고 싶었던 카페 방향이 아니라 이상한 데로 가길래 어딜 가냐고 물어보니까 여동생이 저를 보면서 제가 자주 가는 곳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미안해하면서 다음에 다시 오자고 하길래 기분이 조금 상했지만 여동생을 만나는 자리니까 제가 양보했습니다. 그렇게 카페에 가서 주문을 하려는데 남자친구가 가서 주문하고 오겠다며 앉아있으라고 했어요. 여동생이랑 마주보고 앉아서 약간 어색한 공기를 느끼고 있는데 저를 쓱 한번 보더니 언니는 계산 같은 거 전혀 안 하나 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웃으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보통 커피는 여자가 사는 거 아닌가?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느껴져서 그냥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무슨 벌써부터 조그마한 게 시누이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건지 조금 우습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IT 계열 남자만 득식을 한 곳에서 어떻게 꾸역꾸역 살아남았는지 모르니까 저를 만만하게 본 거 아니겠어요? 제가 남초 회사에서 큰 목소리를 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내심이 필요했는지 쌈딱같이 굴어야 했는지를 모르니까요. 남자친구가 커피를 가지고 돌아오고 나서는 여동생이 한참을 저를 빤히 쳐다보다가 입을 열더라고요. 다음에 만날 때는 선물 같은 거 준비해 오시는 거 알죠? 뭐 가지고 싶은 게 있어요? 수능 끝나면 안 그래도 선물 하나 해줄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머, 언니 센스 있으시다. 그러면 저는 태블릿 PC나 노트북 가지고 싶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대학 다닐 때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끽해봐야 립스틱이나 파우더 같은 걸 생각했는데 거의 150만 원에 가까운 전자제품을 사달라고 하니까요. 게다가 그걸 왜 저한테 사달라고 하는지 그런 고가의 제품은 가족들에게 사달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저도 뭐 언젠간 가족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남남이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결혼식장 들어갈 때까지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고 하잖아요. 어이가 없어서 그냥 빤히 바라보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이리저리 눈치를 보더라고요. 언니, 제가 우리 집 정말 막둥이라서 정말 예쁨 받으면서 자랐거든요. 제가 언니 싫다고 하면 우리 오빠랑 결혼 못할걸요?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남자친구가 여동생에게 조금 큰 소리를 냈어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선 넘는 거라고 하면서요. 노트북은 자기가 사줄 테니까 저한테 그런 거 요구하지 말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니까 입을 삐죽 내밀더라고요. 신우될 사람한테 그런 거 하나 못 해줘? 이러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데 제가 그냥 남자친구 손을 꼭 잡으면서 말렸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커피 주문하고 받아오는 사이에 다른 이야기 한 건 없냐고 이야기하길래 그냥 없다고 했어요. 맘 같아서는 네 오빠랑 결혼할지 안 할지도 모르잖아? 라고 하고 싶었지만 남자친구가 상처받을까봐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별말 안 했다고 걱정할 만한 일은 없었다고 잘 마무리한 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맥주 한 캔을 마시면서 다시 곱씹어 생각해봐도 조그마한 게 아주 기어오르는 꼴이 짜증이 났어요. 다음에 만나게 되면 제대로 한 방 먹여줘야겠다 하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랑은 불같은 사랑을 이어가고 있을 무렵 날이 점점 추워지더니 뉴스에서 수능날 최강 한파가 몰아닥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달력을 보니 11월 중순이었어요. 12년을 수능만 보고 달려왔었는데 회사에 취직하고 삶이 바빠 그 시절 기억은 몽땅 사라진 건지 수능날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었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수능을 보겠구나 싶어서 남자친구를 통해 초콜릿이랑 엿이랑 마카롱 같은 간식을 들려보냈습니다. 아직 결혼 이야기도 없는 상태여서 그 정도가 저에게는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잘 전해줬냐고 물어보니까 남자친구가 저에게 여동생이 너무 고맙다고 했다면서 저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했대요.
휴대폰 번호를 알려줘도 괜찮겠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싫은데? 라고 해봐야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았거든요. 한 30분 있다가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하나 딱 들어왔는데 내용이 아주 가관이었어요. 선물은 감사한데요. 저 이런 거 잘 안 먹어서요. 크리스마스 겸 대학 입학 선물로는 태블릿 PC로 부탁드릴게요. 그 문자를 받자마자 기가 찼습니다. 저한테 무슨 입학 선물 맡겨놓은 사람처럼 구니까요. 거기다가 아무리 성적이 좋다고 해도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재수를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너무 당당한 꼴에 배알이 꼴려서 남자친구한테 그대로 이야기를 했죠. 나 딱 한 번 봐놓고는 태블릿 PC 맡겨놓은 사람처럼 계속 사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사줘야 하는 게 맞냐고요. 물론 제 월급으로 그거 하나 못해줄 형편은 아니죠. 그래도 사람이 괘씸하잖아요. 제가 진심으로 축하해서 사주는 거랑 맡겨둔 거 찾아가는 마냥 도둑놈처럼 내놓으라는 심보가 다르니까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는지 무척 당황해하면서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여동생에게 바로 문자가 와서는 심통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 오빠한테 뭐라고 일렀길래 오빠가 화를 내고 그래요? 언니, 우리 오빠랑 결혼 생각 없나 봐요? 두고 봐요. 결혼 생각은 누구 덕에 자꾸 사라지네요. 저는 그 문자를 보내놓고 여동생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제가 뭐라고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해대는지 너무 어이가 없었으니까요. 남자친구는 저에게 계속해서 사과를 했고 일단 저는 받아주었어요. 여동생 때문에 이 사람과 헤어지자니 제 마음이 너무 깊었던 거죠. 그렇게 한파가 지나가고 대학 입시 합격 발표가 났는데 여동생이 정말 제 학교 후배가 되었더라고요.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좀 있다면서 자취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신림동에 살고 있으니까 어디가 좋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건물은 평수가 조금 커서 월세 내기가 벅찼는지 원룸으로 추천해달라고 했어요. 때마침 졸업 시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동네에 원룸이 와르르 빠질 때라 방 많을 거라고 천천히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저보고 같이 돌아다녔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여동생 보기가 싫어서 바쁘다고 거절했어요. 그래도 대충은 좋은 건물이 있는 곳을 알려줘야겠다 싶어서 몇 개의 동네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보안 업체를 끼고 CCTV가 많이 달려있는 원룸이 좋을 것 같다고 말도 해주고요. 당연히 저희 아버지 원룸은 말도 안 해줬어요. 월세 깎아달라고 할 게 뻔해 보이니까요. 귀찮은 건 싫었거든요. 며칠 뒤에 남자친구가 제 덕에 좋은 원룸을 계약했다면서 겸사겸사 밥이나 먹자고 동네에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 앞 근처라는데 거절하기도 좀 그래서 소화제 하나 챙겨 들고는 만나러 나갔습니다. 당연히 여동생도 함께 있었어요. 대학 입학한 게 신이 났는지 저한테 웬일로 살갑게 굴면서 언니 언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슬쩍 저한테 언니 이거 어때요? 하고 사진을 보여주는데 태블릿 PC더라고요. 태블릿 PC 논쟁은 이미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인가 싶어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무미건조하게 이 모델 내가 쓰고 있는데 괜찮다고 성능 좋다고 대꾸하니까 남자친구가 옆에서 또 여동생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지네 오빠한테 사달라고는 안 하면서 왜 나한테 이걸 꼭 받아내겠다고 저 모양 저 꼴로 구는지 짜증났어요. 밥을 먹는 내내 어떻게든 제 흠을 잡고 싶은지 이거저거 물어보더라고요. 언니는 혼자 살게 된 지 얼마나 됐냐? 혼자 살면서 남자 많았겠다. 언니 살림은 잘하냐? 혼자 산 지 오래됐는데도 못하면 사람 아닌 거지 뭐. 언니 태블릿 PC로 뭐 하냐? 그냥 유튜브 보고 할 거면 자기 주면 안 되냐? 그런 이야기들이요. 대꾸하기도 귀찮아서 묵묵히 밥만 먹고 있으니까 남자친구만 계속 좌불안석이고 그날 아주 기분 나쁜 만남 이후에 여동생과는 또 한동안 마주칠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봄의 끝자락이 찾아왔고
남자친구는 대학 생활에 빠져있는 여동생의 자취방을 꾸며주느라 한동안 바빴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만난 지 1년이 넘었으니까 남자친구네 부모님께서 저를 보고 싶어 한다면서 은근히 운을 뗐어요. 서로 경제 능력도 되고 집 구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 결혼 이야기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 거겠죠.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하고 오랜만에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남자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니 아버지에게도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의 얼굴이 많이 상해 있으셨어요. 불과 2달 전에 만났을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디 아프신 곳이 있나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무슨 일 있냐고 여쭈어 보니 요즘 힘들어 죽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원룸을 관리하시면서 죽겠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셨었는데 그러더니 아버지께서 1년만 참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세입자한테 무슨 문제가 있냐고 바로 여쭈어 봤죠. 원룸 특성상 2년 계약은 잘 안 하고 보통 1년씩 계약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운 세입자들이 입주를 많이 했는데 그중 한 집이 좀 말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벽지도 멀쩡한데 곰팡이 냄새 나는 것 같다고 도배도 새로 싹 해달라고 하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불편하다 하고 귀찮게 군대요. 전구 갈아 끼우고 하수구 뚫어주고 하는 건 다른 집들도 다 해주는 일이니까 그냥 묵묵히 도와줬는데 벌레를 잡아달라고 부른대요. 모기나 파리 같은 것도 다 잡아달라고 전화를 해서 귀찮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친 거 아니냐고 그런 걸 왜 해주냐고 전화를 받지 말라고 했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딸이라고 생각하니까 무시를 할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왜 보자고 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제야 생각이 나서 남자친구네 부모님께서 저를 보고 싶어 하신다고 아빠한테도 소개해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미리 봐서 뭐 하겠냐고 결혼하기로 하고 나면 그때 보여주라 해서 알겠다고 했죠. 아빠랑 맛있는 밥까지 든든하게 먹고 그 주 주말에 남자친구네 부모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꼴보기 싫은 여동생도 와 있더라고요. 인사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대학 이야기 나왔어요. 예비 시부모님은 예비 신우의 대학에 자부심이 있어 보였고 저도 그 학교 출신이라고 하니 너무나도 좋아하셨습니다. 자취하는 동네도 비슷하던데 미리 친해지면 좋겠다. 참 야무지게 생겼다면서 저를 벌써부터 며느리 취급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 위주로 돌아가는 그 자리가 싫었던 건지 철없는 예비 신우가 분위기를 확 깨더군요. 근데 언니네 엄마는 왜 돌아가셨어요? 저한테는 아픈 이야기인데 저런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물어보는 게 솔직히 선 넘는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왜 궁금한데요? 아니 가족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웃긴 게 예비 신우가 저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 말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참지 않고 이야기를 했죠. 한 방 먹이고 싶다고 예전부터 생각해 왔으니까요. 아가씨 들창코인 건 왜 그렇게 생겼어요? 가족력이에요? 이러면 기분 안 나빠요? 예비 신우의 얼굴이 예쁘게 생기긴 했는데 정면에서 봐도 콧구멍이 보일 정도로 살짝 들창코였거든요. 수능 끝나자마자 계속 코 수술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다는 걸 예비 신랑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예비 시부의 반대로 코 수술을 못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딱 건드리니까 그 자리에서 갑자기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죠. 예비 신랑이 일어나자고 하길래 저는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드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신랑이 저한테 신우가 철없이 굴긴 했는데 거기서 저까지 꼭 그래야 했냐고 질책을 하더라고요.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나는 딱 한마디 했거든? 우리 엄마 걸고 넘어지는 거 절대 못 참는다고. 차라리 결혼하지 말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비 신랑이 놀래가지고 그런 거 아니라고 자기가 따끔하게 혼내겠다고 헐레벌떡 이야기를 하는데 믿을 수가 없죠. 제가 결혼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화가 나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하게 예비 시모가 연락이 온 거예요. 저랑 만나서 이야기 좀 하고 싶다고. 예비 신우를 너무 버릇없이 키워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예비 신랑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똑 부러지고 야무진 친구던데 꼭 며느리 삼고 싶다고 생각했다면서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겠다는 거 빈말이길 바란다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소비하는 거 싫다고요. 신우가 직접 와서 저에게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꼭 그렇게 해주겠대요. 그러더니 진짜 저한테 울며 겨자 먹기로 사과하러 온 거 있죠? 하기 싫은 티 팍팍 내긴 했지만 예비 신랑하고 예비 시모가 저한테 미안해하면서 그러니까 신우도 별 수 없죠. 저한테 잘못했다고 하길래 우리 어머니 이야기 2번 다신 입에도 올리지 말라고 하니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기폭제가 된 건지 시댁 쪽에서 더 질질 끌고 있냐고 이제 33살이니까 결혼할 나이가 됐다면서 빨리 상견례를 하자고 했어요. 뭐 신우만 아니면 나쁠 일 없겠다 싶어서 저도 좋다고 했습니다. 날짜를 맞추고 제가 예비 신랑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절대로 신우의 입 벌리게 하지 말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상당히 자상한 아버지지만 제가 상처받는 꼴은 절대 못 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결혼하지 말자고 한 것도 있고 강경하게 나오면 끝을 보는 성격인 걸 아는지라 예비 신랑도 알겠다고 했어요. 상견례 날짜가 다가오고 예비 신우가 사고만 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 생각하고 아버지와 함께 자리에 나갔습니다. 이미 예비 시부모님과 예비 신우까지 전부 다 자리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공손하게 인사를 드리고 저희 아버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버지도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 예비 신우의 얼굴을 보고 딱딱하게 얼굴이 굳어지시는 거예요. 저는 순간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어서 깜짝 놀랐죠. 그런데 정말 하늘이 저를 살린 건지 아니면 나락으로 보낸 건지 신우가 픽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야, 언니네 아버지가 경비 아저씨였어? 우리 아버지께서 원룸을 관리하고 계시니까 뭐 경비도 하고 수리도 하고 건물주이기도 하니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맞는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왜 그러시냐, 어떻게 아는 사이냐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순간 시부의 얼굴이 약간 떨떠름하게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리 경비 인식이 좀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대놓고 표정이 바뀌니까 제 속이 확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경비들도 보안업체에서 전문적으로 채용해서 쓰기 때문에 예전만큼 대우를 험하게 받지도 않고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지만 순간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고 신우가 입을 여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를 뱉더라고요. 내가 지내는 원룸 경비 아저씨거든. 근데 아저씨, 왜 요즘 저 벌레 안 잡아주세요? 내가 아저씨 때문에 맨날 불안에 떨면서 자야겠어요? 벌레 잡아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이러는데 순간 이게 무슨 개소린가 싶었습니다. 그 순간 딱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일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세입자 하나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1년만 지나면 내보낼 거라고 했던 그 진상 세입자요. 그래서 내가 예비 신우한테 말을 했죠. 아가씨가 우리 아빠 원룸에 산다고요? 아빠 원룸은 무슨 경비 주제에. 언니가 왜 아등바등 돈 아끼면서 사는 줄 알겠다. 그래도 언니네 회사 엄청 대기업 아니에요? 월급도 좀 될 텐데 왜 그러고 살지? 아, 혹시 언니 결혼하고 나서도 친정에 생활비 주고 그래야 돼요? 저한테 입꼬리 살짝 올려가면서 말하는데 주먹이 부들부들 쥐어지더라고요. 예비 신랑도 정확하게 우리 아버지의 직업이 뭔지 몰랐고 당연히 예비 시부모도 모르는 상태였죠. 예비 신우의 말만 듣고 경비라고 생각했는지 상당히 불편해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화가 잔뜩 나신 것 같았지만 제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상대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화를 참으시면서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참아야 하지? 그럴 필요가 있나? 결혼 안 하면 되지. 야, 너 지금 뭐라고 그랬냐? 좋은 대학 다닌다고 우스대기 전에 개똥 같은 인성이나 좀 고쳐봐. 그러니까 예비 시부모도 놀래고 예비 신랑도 놀래서 저를 막 말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예비 신랑의 팔을 확 뿌리치고는 말리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왜 나를 말려? 내 성질 막 돋우는데 나도 할 말은 하고 살아야지. 너 지금 우리 아빠한테 뭐가 어쩌고 어째? 예의는 밥 말아먹었나. 아빠, 나 이 결혼 안 할 거야. 저 계집애 때문에 못하겠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는 듯 벌떡 일어나셔서 제 손을 잡고 나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대로 가면 너무 싱겁고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더 했죠. 그냥은 내가 또 못 가지. 너 짐 빼. 내가 보증금 바로 돌려줄 테니까 짐 빼. 언니가 뭔데 나보고 짐을 빼라 말아야. 언니가 무슨 건물주라도 돼? 사태 파악이 안 되는지 저를 보고 강짜를 놓더라고요. 예비 신랑도 예비 시부모도 모두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눈치만 보고 있고요.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딱 나서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요, 아가씨. 내가 거기 건물주네. 내가 그 건물 관리도 하고 주인이기도 하고 세입자들 안전을 위해 경비도 서고는 한다네. 그러자 그쪽 가족들의 얼굴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경비인 줄 알고 우습게 여겼는데 건물주라고 하니까요. 내가 호의를 베풀면 같이 베푸는 사람이 있고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아가씨는 후자였지. 욕심을 부려도 유분수지 어느 건물주가 세입자 벌레를 잡아주나? 아가씨가 난리를 쳐서 내가 방역도 철저하게 하고 벌레 잡는 업체와도 계약을 했네. 그런데 아가씨네 방에서만 유독 난리도 아니더구먼.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쌓아두고 악취나는 옷도 켜켜이 쌓아두고 하수구 막히는 것도 아가씨 머리카락이 막아둔 거지 수도가 문제가 아니더라고. 예비 신호의 생활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니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모두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예비 시부모의 얼굴을 딱 노려보시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도대체 딸 자식의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건지 더러워서 우리 건물에 데리고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보증금은 내일 당장 보내줄 테니 일주일 이내로 짐을 빼세요. 아니, 우리의 학기 중간인데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계약 기간이고 나발이고 층간소음으로 아랫집에서 항의 들어오는 것도 난리입니다. 밤마다 뭘 하는지 윗집 옆집 아랫집 할 거 없이 남자랑 있는 소리 들린다고 다들 난리인 거 아시오? 내가 사돈 처녀 될 사람인 줄 알고 말을 아끼려고 했는데 사돈도 아니니 숨길 것도 없지. 우리 원룸은 여성 전용 원룸인데 남자를 끌어들였으니 계약 위반 맞습니다. 20살짜리가 남자랑 놀아났다고 하니 다들 얼굴이 사색이 되고 진짜 빨갰다가 파랬다가 파란만장하더군요. 우리 아버지한테 예비 시부가 건물주 갑질 아니냐고 하는데 아버지께서는 태연하게 계약 위반이라고 하셨어요. 원하시면 건물 입구 CCTV랑 출입 기록 다 떼어드리겠다고 남자랑 들어간 영상이면 되겠냐고 말씀하셨죠. 물론 다른 집도 남자친구를 데려오긴 하지만 그냥 눈 감아주시곤 하시거든요. 하지만 이 못된 계집애는 절대로 봐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신 듯 했어요. 그러면서 원룸 인덕션 망가진 거, 세탁기 고장난 거, 화장실 거울 깬 거 다 합치면 보증금보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디로 보내주실 거냐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예비 시모가 도대체 뭐라고 살길래 저 모양이냐고 신호등을 짝짝 소리나게 때리는데 예비 신랑은 저랑 눈도 못 마주치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우리 더 이상 얼굴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너랑은 끝이야 하면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시원한 가을 공기 맞으면서 딱 나오는데 갑자기 웃음이 확 터지더라고요. 아버지께 죄송해서 앞으로는 보는 눈 좀 키우겠다고 하고 아버지는 지금이라도 쪽나서 다행이라 하시고 둘이 오래간만에 떡볶이 사 먹고 맥주 한잔 했었습니다. 당연한 수순으로 아버지 원룸에서 그 못된 계집애는 쫓겨났고요.
아버지께서 인근 원룸 주인들이랑 부동산의 진상이라고 소문낸 덕분에 근처 좋은 방들은 얻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건물주인 걸 알게 되고 제가 더 아까운 건지 뭔지 그쪽 집에서 여러 번 연락이 왔는데 다 차단해버렸어요. 저는 그 이후에 과장으로 승진을 했고 지금은 좋은 사람 만나서 알콩달콩 연애 중이랍니다. 한 번의 실패가 있어서 두렵긴 했지만 이번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곧 프로포즈를 받을 것 같은데 살짝 겁이 나긴 하네요. 그래도 알을 깨고 나온 병아리처럼 결혼을 향해 한 발 내디뎌 보겠습니다. 저의 미래를 모두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예비 쌍둥이 엄마입니다. 요즘 몸이 점점 무거워져 집에서 TV를 보며 뒹굴거리는 날이 많은데요.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저의 첫 번째 결혼 생활이 떠올라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믿었던 두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남편과 전 같은 대학을 다니던 친구 사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한 학기가 지나갈 무렵 남편은 갑작스레 저에게 고백을 해왔고 전 그런 남편을 밀어냈어요. 남편이 싫은 것보단 연애 자체에 관심이 없었어요. 누굴 만나고 사랑하고 또 헤어지고 그런 것들이 저에겐 그저 감정 낭비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지치지 않고 제 곁을 지켜주었고 전 남편과의 선을 긋고 친구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을 포함해 친구들과 다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신호등을 건너려는 순간 음주운전 차량이 빠른 속도로 저에게 돌진했고 곁에 있던 남편이 저를 구하려다 다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다행스럽게도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고 저는 남편이 일어날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마취에서 깬 남편이 저를 보고 했던 첫 마디를요. 나 네 덕분에 군대는 안 가도 되겠어. 이 정도면 면제 아닐까? 그러면서 웃는데 이 남자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날 위해 목숨도 내놓는 남자. 이런 남자 놓치면 평생을 후회하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남편과 저는 연애를 시작했고 졸업할 무렵에 남편과 저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취업에 성공했어요. 첫 직장이 생긴 25살에 저흰 무섭게 밀어붙여 결혼까지 성공했어요. 사회초년생이었던 남편과 저에겐 모아둔 돈이 있을 리가 없었고 시댁도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요. 남편과 저는 원룸에서 시작하면 된다고 했지만 저희 부모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죠.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왜 너희가 원룸에서 살아? 네 아빠랑도 이야기 다 끝냈으니까 잔말 말고 아파트 들어가서 살아. 우리 사위 혹시나 처가에서 집 사준다고 눈치 보거나 그러면 안 돼? 우리 사위는 내 딸 목숨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자 새로 생긴 내 아들이니까. 앞으로 우리 철부지 딸 잘 부탁해. 엄마의 말씀 그대로 친정에선 남편에게 늘 고마워했기에 불만은커녕 기쁜 마음으로 30평대 신축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가전 가구는 남편과 제가 모았던 돈으로 채우고요. 그래도 모자라던 것은 살면서 채워 넣었어요. 연애 기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된 남편은 또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것이 어쩜 한 가지도 없는 것인지. 그래도 싸우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눈만 마주쳐도 웃음이 터지니 어떻게 싸움이 되겠어요? 그런 저희를 보며 양가 어른들은 천생연분이 다름없다고 하셨었죠. 천생연분은 무슨, 악연도 그런 악연이 없었는데 말이죠. 한창 노는 것이 좋았던 남편과 저는 제 친구 커플과 데이트를 즐겼어요. 10년 지기 제 친구는 물론이고 친구의 남자친구도 같은 학교 같은 과여서 넷이 어색함 없이 잘 어울려 다녔죠. 주말엔 캠핑, 평일엔 퇴근 후 반주를 즐기며 함께 시간을 보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친구 커플의 다툼이 많아진다 싶더니
결국 헤어지더라고요. 사건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지훈이가 헤어지재. 나 이제 어떻게 해? 나 아직 지훈이 많이 좋아한단 말이야. 하나야, 그만 울어. 그러다 쓰러지겠어. 밥은? 밥은 먹었어? 한 끼도 못 먹었어. 지금은 밥보단 술이 더 생각나. 나랑 같이 술 한잔 해줄 수 있어? 아, 남편도 있는데 무리려나? 아니야. 술 한잔 하자. 남편도 같이 가서 마시면 되지 뭐. 친구는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했고 저희 부부는 그런 친구를 위로해 주었죠. 10년 지기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호의로 베푼 시간이 길어지니 부담이 되었고 부담은 곧 불편으로 이어졌어요. 눈치가 없는 친구도 아닌데 친구는 눈치라곤 없는 사람처럼 저와 남편의 데이트에 당연하다는 듯 함께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불편해졌어요. 이건 아니다 싶었지만 워낙 친한 친구이니 딱 잘라 말하기도 그렇더라고요. 거기에다 처음엔 불편한 기색을 표하던 남편도 오죽하면 저러겠냐며 이해해주자고 하니 더욱 말을 꺼내기가 힘들었어요. 괜히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고요. 지금 같으면 그런 건 신경도 쓰지 않고 불편하다고 똑바로 말했을 텐데 그땐 전 어렸고 대처 능력마저 미숙했었죠. 그렇게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던 어느 날, 저는 가만히 지켜볼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희 세 사람은 저녁을 먹으며 맥주를 한 잔씩 했고 적은 양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취할 만큼 마신 것도 전혀 아니었어요. 남편과 친구를 알고 지낸 지가 몇 년인데 제가 그런 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기분 좋게 자리가 끝나고 남편과 친구는 먼저 나가고 저는 화장실이 급해 다녀오겠다고 했죠. 급한 볼일을 마치고 가게를 나섰는데 친구와 남편이 다정한 연인처럼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다정하게 웃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열이 확 오르며 눈이 다 튀어나올 지경이었어요. 저의 화를 돋운 건 어색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자연스러워도 너무 자연스러운 두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 뭐해? 팔짱은 왜 끼고 있어? 춥기도 너무 춥고 술도 많이 마셨는지 어지러워서 네 남편 팔 좀 빌렸어. 괜찮지? 매미 우는 소리에 귀에서 피가 날 지경인데 춥기는 뭐가 추우며 평소 소주 3병도 거뜬히 마시는 애가 맥주 3병에 어떻게 어지럽기까지 한 건지 이해되지 않는 것 투성이었지만 긴 말에서 뭐 하나 싶었어요. 그래서 전 난색을 보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 싫어. 친하게 지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스킨십은 싫으니까 앞으로 조심해줬으면 해. 미안. 내가 생각이 짧았나 봐. 진짜 미안.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었지만 일단 제가 기분 나빠하니 냉큼 사과부터 하는 친구와는 달리 남편 놈은 친구 편을 들더라고요. 목에 핏대까지 세우면서요.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당신한테 친한 친구면 나한테도 친군데 친구끼리 팔짱도 끼고 그럴 수 있는 거지. 하나 민망하게 꼭 그렇게 말해야 해? 당신 이렇게 속 좁은 여자였어? 뭐? 속이 좁아?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내가 속이 좁은 건지 두 사람 행동이 잘못된 건지. 그리고 당신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잖아. 당신이 그렇게 몰아세우면 우리가 꼭 무슨 짓 하다가 걸린 사람 같잖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면 되는 일을. 이게 뭐야? 당신 때문에 분위기 이상해졌잖아. 왜? 찔려? 난 그저 스킨십만 자제해달라고 했을 뿐인데 왜 오버하고 난리야? 그리고 분위기 이상해진 게 내 탓이야? 당신이 목에 핏줄까지 세우면서 나서서 분위기가 더 이상해졌다는 생각은 안 해? 당사자인 하나도 미안하다고 하는데 왜 당신이 나서서 이 난리야? 나 진짜 기분 나빠지려고 하는데 계속 할 거야? 처음이었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남편에게 언성을 높이며 화낸 것은요. 처음 보는 저의 모습에 이제야 사태 파악이 된 남편놈은 말까지 더듬으며 상황 정리를 해보려 애쓰더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여보. 내 말은 그러니까,
괜히 별거 아닌 일로 두 사람 우정에 금이라도 갈까 걱정돼서. 누구 편을 더 들고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말하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져서 나도 모르게 당신 기분 상하게 했어. 미안해. 졸지에 친구 앞에서 부부싸움까지 하는 꼴이 되어버린 저는 친구에게 다음에 보자는 짧은 인사를 남긴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그날 밤 새벽녘까지 저에게 용서를 구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용서해 주었어요. 자기, 한 번만 더 남이 보는 앞에서 내 편 안 들고 다른 사람 편 들었다간 가만 안 둬? 당연하지. 난 남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 워낙 당신이랑 친하니까. 그래서 팔짱 정도는 가볍게 생각했나 봐. 난 정말 당신이 이렇게까지 기분 나빠할지 몰랐어. 당연히 기분 나쁘지. 친구는 친구야. 가족이 될 순 없다고. 그리고 팔짱 낀 것도 그래. 처음엔 팔짱, 그 다음엔 포옹, 그 다음엔 뭐가 될지 어떻게 알아?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것도 웃기지만 혹시나 하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은 내 심정도 이해해줘야지. 난 괜한 일 때문에 당신도 친구도 잃고 싶지 않아. 알았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앞으로 조심할게. 조심할 필요도 없어. 앞으론 하나랑 당신이랑 같이 보는 일은 안 만들 거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고 눈치껏 피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네, 잘 알겠습니다. 내 친구도 아닌데 뭐, 안 보면 되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다신 이런 일로 얼굴 붉히는 일은 없겠지 했어요. 저는 앙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친구와 거리를 두며 지냈고 친구와 어울리지 않으니 남편과의 사이도 괜찮았어요. 아니,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보내니 설레기도 하고 연애할 때 생각도 나는 것이 더 좋았어요. 그렇게 둘만의 시간을 보내며 친구와 거리를 두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 그날따라 이상하리만큼 일이 잘 풀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은 저에게 운수 좋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유명 소설 속 의미도 말 그대로의 의미도 되는 운수 좋은 날이요. 그날따라 월 마감 보고서도 한 번에 통과하고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버스가 오고 심지어 지옥 같은 퇴근 시간에 신호 한 번 걸리는 일 없이 빠르게 집에 도착했죠. 혼자 콧노래를 부르며 현관문을 열었고 집안엔 당황하는 남편과는 상반되게 차분하게 소파에 앉은 친구가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엔 거리가 꽤 있었는데도 왜인지 이상한 분위기에 화가 확 나더라고요. 거기에다 저도 없는 집에 남편과 함께 있는 친구.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전 이해가 되지 않았고 표정 관리조차 되지 않더군요. 남편은 말을 더듬으며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했고 전 남편의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무슨 상황인지 설명 좀. 오늘 온다는 말 없었잖아. 아니, 연락도 안 했잖아. 근데 왜 나도 없는 집에 이러고 있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남편보다 친구의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했기에 저는 친구를 보며 물었고 친구는 한숨을 쉬더니 아니 꼽단 말투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미리 연락 못한 건 미안. 요즘에 네가 나 피하는 것 같아서. 서프라이즈 파티라도 하려고 온 거여서 연락할 수가 없었어. 너한테 연락하고 오면 그건 서프라이즈가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 10년 된 친구야. 그런 사이에 굳이 꼭 연락까지 하고 와야 해? 너 변했어. 우리 우정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나 섭섭해지려고 한다, 얘. 서프라이즈 파티는 개뿔. 이 정도면 서프라이즈 빅엿을 준비한 거 아닌가요? 전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하나야, 나야말로 섭섭해지려고 해. 네 말대로 우리가 10년 지기 친구인데 내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너도 눈치란 게 있으면 한동안은 거리를 둬야겠다. 이런 생각쯤은 해야지. 저번에 우리가 얼굴 붉힌 이유가 있는데 네가 조금이라도 내 생각을 했다면 나도 없는 집에 내 남편이랑 너랑 둘만 있어야 하는 일을 만들었을까? 글쎄, 난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나를 위한 서프라이즈 파티가 아니지. 최예진, 너 진짜 말 이상하게 한다? 내가 네 남편한테 무슨 짓이라도 한대? 왜 저번부터 별것도 아닌 걸로 사람 이상하게 만들어? 오늘도 그래. 나는 너랑 사이가 이상해진 것 같아서 좀 풀어보려고
기껏 바쁜 시간 쪼개서 찾아왔는데 그런 나한테 한다는 말이 고작 이거야? 너 혹시 의부증이야?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이 반응 일반적이지 않잖아. 뭐? 의부증? 너 말 다 했어? 네 행동 이상한 건 생각 안 하고 누굴 정신병자로 몰아.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당신 생각도 그래? 당신도 내가 심하다고 생각해? 문득 남편의 생각이 궁금했어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저의 반응이 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으니까요. 그게 사실은 나도 하나랑 같은 생각이야. 별거 아닌 일 같은데. 당신이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우리도 곤란하다고. 의심도 그 정도면 병이야, 여보. 그러니까 저는 한순간에 의부증 환자에 의심병 환자까지 되었더라고요. 두 사람의 생각이 그러하든 말든 전 친구에게 이만 가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친구도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가더군요. 친구가 돌아간 뒤 남편과 저의 본격적인 부부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의심병? 당신은 그걸 말이라고 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당신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해? 그렇잖아. 하나는 당신이랑 좋게 풀어보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그런 사람 보고 범인 취조하듯이 상황 설명이나 하라고 하고 뭐 한 게 없는데 무슨 상황 설명을 해. 우린 그저 대화만 했어. 그것도 당신 화를 어떻게 하면 풀어주나 하는 대화. 그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야? 죄인 취급받을 만큼? 와, 당신 말만 들으면 나 진짜 미친년 같다. 그렇지? 근데 여보, 내가 분명히 말했었지. 난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를 이제 만들고 싶지 않다고. 거기에 대해서 당신도 수긍하고 돕기로 했고. 그런데 나한테 말도 없이 내 집에서 당신이랑 하나랑 둘이 있는 모습을 보는데 내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고. 당신이랑 잘 지내고 싶어서 찾아온 하나를 쫓아내기라도 했어야 했단 말이야? 적어도 당신은 나한테 연락했어야지. 지금 하나가 집에 왔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묻는 게 힘들어? 그리고 서프라이즈 파티? 웃기시네. 파티한다는 애가 빈손으로 덜렁 와서 소파에 그러고 앉아 있어? 남들이 보면 자기 집 안방인 줄 알겠던데 뭘. 그리고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하나 언제부턴가 당신한테 과하게 애교 부리면서 귀여운 척하는 거. 그거 딱 지훈이한테 하던 짓이잖아. 제가 이렇게까지 예민했던 이유를 아시겠나요? 그래요. 친구는 전 남친에게 부리던 여우짓을 남편에게도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거슬리던 찰나 일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전국을 찔린 듯 남편은 말을 돌리더군요. 하여튼 당신이 심했어. 당신 이럴 때마다 진짜 정 떨어지는 거 알아? 나는 다를 것 같아? 나도 마찬가지야. 너 왜 이래? 아우씨, 말을 말자. 남편은 나가버렸고 남은 여우는 오로지 저의 몫이었죠. 내가 심했나 싶었다가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했다 싶었다가 눈물이 났다가 웃음이 나왔다가 감정이 미친 듯이 널뛰게 하던 중 친구의 전 남자친구가 번뜩하고 뇌리를 스쳤어요. 그리고 바로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만나자고 했죠. 지금 생각하면 왜 하필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떠오른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땐 왜라는 것은 필요하지 않았고 그저 만나야만 한다만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오랜만이다. 무슨 일로 보자고 했어? 그게 갑자기 이런 거 물어서 미안한데 너 하나랑 왜 헤어졌어? 왜? 하나가 네 남편도 꼬시려고 해? 아님 벌써 바람이라도 피워? 친구의 전 남자친구의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이었어요. 걔 나랑 사귈 때도 그랬어. 내 친구들 만나는 걸 좋아하길래 여럿이 어울려서 노는 걸 좋아하는가 보다 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걔 내 친구 중에 좀 산다는 애만 골라 꼬셔서 나랑 양다리 걸치고 그러다 걸리면 다신 안 그런다고 그러고 나도 미쳤었지. 그런 년 뭐가 좋다고. 그걸 다 용서하고 만났어. 그러다 너희 부부하고 다니면서 이젠 그런 일은 없겠지 했었어. 설마 유부남한테 그런 짓을 하겠냐고. 심지어 너랑은 10년 된 친구라며
그래서 그냥 어울려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너희 집 전세도 아니고 자가라면서 부럽다면서 나이도 어린데 네 남편 능력이 좋은가 보다 하면서 한두 번도 아니고 너희 부부 만나고 왔다 하면 그런 말 하길래 나도 오만정이 떨어져서 헤어진 거야. 너한테 말해주려고 했는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말하기도 그랬고 두 사람 워낙 친해 보이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 했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이런 경우 친구가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한들 내 남편은 그런 일이 없을 거다 하는 확신이 들어야 하는데 오늘 남편 하는 꼴을 보니 그런 일이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전 남자친구도 같은 마음인지 조심스럽게 말을 잇더군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두 사람 바람 피우고 있을 가능성 100%일 거야. 걔 애교도 많고 귀엽잖아. 걔한테 넘어간 내 친구들이 거기에 한번 넘어가면 답도 없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 고마워. 다음에 다시 연락하자. 지금은 내가 정신이 너무 없네. 모든 것이 두 사람의 외도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날은 저에게 두 번 다시 없을 운수 좋은 날이었고 운명은 저를 쓰레기 더미에서 구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엔 후문으로 다니지 않는 저인데 그날따라 택시기사님이 후문에 내려주셨고 전 굳이 정문으로 차를 돌리지 않고 바람이라도 쐴 겸 그곳에서 내렸죠.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요? 단지 내 길을 따라 걷는데 으슥한 곳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 걸음을 멈춰 세웠어요. 두리번거려도 사람은 보이지 않고 익숙한 목소리만 들려왔어요. 목소리를 따라간 곳엔 남편과 친구가 있더라고요. 전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죠. 그러게 이게 무슨 꼴이야. 내가 찾아오지 말랬잖아. 그러다 상간녀 소송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보고 싶은 걸 어떻게 해. 그리고 예진이 그게 그렇게 나올지 몰랐지. 걔집에 촉만 좋아서는. 자기 같으면 눈 안 뒤집히겠어. 누가 친구 남편 팔짱을 끼고 친구도 없는 집에 찾아와서 그러고 있냐? 그러니까 뭐든 적당히 하라고, 적당히. 아, 몰라. 그냥 예진이 쫓아내면 안 돼? 그 집 당신 집이라며. 맞지? 그렇지. 그러면 그냥 예진이만 쫓아내고 내가 들어가서 살면 되겠네. 난 예진이가 쓰던 살림 그대로 써도 상관없어. 응? 자기도 예진이처럼 뻣뻣한 여자보다 나처럼 귀엽고 사랑스러운 여자가 좋다며. 일단 좀 기다려. 이혼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나 사랑한다며. 이제 나뿐이라며. 혹시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왜, 막상 헤어지려니 아쉽니? 아니야, 그런 거. 내가 사랑하는 건 너뿐이야. 내 맘 알지? 예상은 했지만 두 눈과 귀로 보고 듣고 나니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대로 있다간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아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안방 욕실에 물을 틀고 한참을 울었어요. 몸을 던져 저를 구하던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훤한데 그 사람은 어디로 간 걸까요? 10년 동안 함께한 시간이 얼만데 친구는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짓까지 할까요? 제가 모르는 사이 그 두 사람에게 무슨 큰 잘못이라도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고선 두 사람이 저한테 이런 짓까지 할 리가 없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없었고 한 가지 명확해졌어요. 아, 두연 놈을 가만두지 않겠다고요. 전 쓰레기를 쓰레기에게 보내버리기로 결정했어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게 제 나이 26살 때였어요. 이렇게 큰일을 겪기엔 너무 어리고 여렸을 텐데 사연 쓰면서 다시 생각해도 참 대단하다 싶어요. 전 그 다음날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척 남편뿐만 아니라 친구와도 살갑게 지냈으니까요. 죽을 힘을 다해 티내지 않으려고 했고 두 사람은 깜빡 속아 넘어가더라고요. 제 머릿속엔 오로지 남편이 빈 깡통임을 들키지 않고 친구년에게 조용히 넘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돈만 밝히던 상간녀에게 빚뿐인 남편을 선사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수가 될 테니까요.
저의 이런 마음도 모르고 남편 놈은 저에게 설설 기더라고요. 때마침 물 먹는 하마처럼 돈 먹는 시댁에서 돈도 요구해왔고요. 하늘이 절 돕는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저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어요. 여보, 고마워. 난 내심 당장이라도 이혼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다니까. 엄청 화는 났었는데 이젠 뭐 괜찮아. 그건 그렇고 어머님께 또 연락 왔던데. 또? 이번엔 얼마나 필요하시대? 1,000만 원 정도 필요하신가 봐. 당신도 알다시피 나도 돈 없어서 이번에도 못 드린다고 했어. 당연하지. 당신이나 나나 돈이 어디 있다고 계속 돈 부탁을 하시는지. 우리 집이지만 답답하다 답답해. 연기를 어쩜 이렇게나 잘하는지 사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매번 말은 저렇게 해도 뒤로 저 몰래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요. 심지어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간당간당한다는 사실도요. 오죽하면 저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도와드릴까 하는 마음에 모른 척은 했지만 내심 걱정이 컸었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 얼마나 좋은지. 집은 고사하고 가진 것이라곤 마이너스 통장뿐인 남편 놈을 떠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 어느 순간부터 슬프기는커녕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전 차분히 때를 기다렸고 상황은 제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저와 이혼까지 할 생각은 없었고 상간녀만 애가 타는 상황이었죠. 상간녀는 저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저를 찾아왔고 전 기쁜 마음으로 만나주었어요. 저를 만나려는 이유가 뻔히 보였으니까요. 오랜만이야. 우리 10년 넘게 알고 지내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안 본 적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도 같네. 지난번 일은 내가 미안했어. 네가 충분히 화낼 수 있는 상황인 건 아는데 나도 섭섭한 마음이 커서 말이 막 나갔어. 용서해줄 거지? 친구 사이에 용서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우리가 1, 2년 친구도 아니고 무려 10년 친구인데 그깟 남자 때문에 흔들릴 그런 얕은 우정은 아니잖아? 그렇지. 아, 정말 다행이다. 나 요즘 너랑 수다 못 떨어서 엄청 우울했거든. 오랜만에 수다나 왕창 떨자.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 자취방은 구했어? 우리 집 근처로 알아본다고 했었나? 제가 생각해도 전 너무 친절했어요. 상간녀가 말 꺼내기 쉽도록. 이토록 친절하게 판까지 깔아주었으니까요. 상간녀는 기다렸다는 듯 밝게 웃으며 준비해온 말을 꺼내더군요. 그렇지 않아도 알아보고 있는데 너희 집은 비싸지? 너희 집 보다가 원룸 보니까 영 눈에 안 차는 거 있지. 우리 월세 아니고 자가야. 그리고 내가 산 게 아니라 정확한 가격은 모르고. 남편은 알려나? 물어봐 줄까? 그런데 혼자 살기엔 너무 크지 않아? 큰 건 둘째치고 돈은 있어? 보증금은 어떻게 마련한다고 해도 월세 감당할 수 있겠어? 그냥 원룸 알아보고 돈 좀 더 모아서 아파트로 옮기지 그래. 그럴까 그럼? 그나저나 넌 가격을 모르는구나. 하긴 집은 남자가 해오니까 모를 수도 있겠네. 그나저나 네 남편 능력 진짜 좋다. 우리랑 나이도 같은데 아파트는 어떻게 장만했대? 그런데 너희 혹시 공동명의야? 어머, 이런 거 묻는 건 실례인가? 우리 사이에 무슨 공동명의 아니야. 한 사람이 돈을 다 냈는데 무슨 공동명의야. 공동명의 바라면 그게 진짜 양심 없는 짓이지. 남편이 매일 아파트 시세를 검색하니 매매가를 아는 것은 당연했고 명의는 아파트를 마련해 주신 부모님 명의였으니 제 말엔 거짓말이 전혀 없었죠. 진실은 알지도 못한 채 웃음꽃이 피는 친구년을 보며 저 또한 환한 웃음으로 저의 심정을 알려주었어요. 확인할 것이 끝났는지 상간녀는 빠르게 저의 이혼을 도와주더군요. 자신들의 외도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 저에게 보내주었으니까요. 답답하기도 했겠죠. 집 명의도 확인했겠다. 이제 남편이 이혼하고 자신과 재혼만 하면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망할 놈의 남편이 이혼을 미루기만 했을 거니까요. 친절한 상간녀 덕분에 전
손쉽게 증거를 모을 수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결전의 날, 두 사람을 카페로 불렀어요. 두 사람 화해한 거야? 이제 셋이 함께 보는 일은 없을 거라더니. 어찌되었든 잘 됐다. 하나야, 잘 지냈어? 잘 지냈지. 잘 지냈어? 어줍잖은 연기를 하는 두 사람을 보며 저도 모르게 실소가 터져 나왔어요. 당신 왜 웃어? 그러게, 예진아, 갑자기 혼자 왜 웃어? 나 좀 무서워지려고 그래. 혹시 어디 아파? 미안. 두 사람 어색한 연기를 보니까 웃음을 참을 수가 있어야지. 당신 진짜 왜 그래? 정말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 어리둥절한 남편놈과 올 것이 왔구나 하며 기대에 찬 상간녀. 전 두 사람에게 상간녀가 준 증거를 뿌려주며 말했어요. 오랜만은 무슨. 여기 바로 어제도 두 사람 만난 증거가 버젓이 있어. 그러니 내가 두 사람 하는 꼴이 웃기겠어, 안 웃기겠어? 여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제 만난 건 당신 곧 생일이잖아. 생일 파티 해주려고 만난 거였어. 그렇지, 하나야. 남편놈은 애절한 눈빛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상간녀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죠. 두 사람은 생일 파티 계획 짜는데 손잡고 어깨 동무하고 하는가 보지? 그게 잘못했어, 여보.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됐고, 하나, 넌 나한테 할 말 없어?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친구에게 물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마지막 기회라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10년 세월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았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보기엔 바보 같겠지만 전 그랬어요. 하지만 상간녀는 그런 저의 호의를 완전히 찢어버렸습니다. 왜? 사과라도 하길 바라니? 어쩌지? 난 전혀 미안하지 않은데. 알다시피 나 이 사람 사랑해. 이 사람도 나 사랑한다고 하고. 어쩌겠어, 우리 마음이 이런 걸. 구질구질하게 붙잡을 생각하지 말고 이혼해줬으면 좋겠어. 걱정하지 마.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는 일 따윈 없을 테니까. 네가 그런 부탁하지 않아도 오늘 말하려고 했어. 들었지? 우리 이혼하자. 초스피드로 전개되는 대화에 남편놈은 눈알 굴리기 바빴습니다. 저런 걸 믿고 낭비한 제 청춘이 아까워 미칠 지경이었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시간은 지났고 되돌릴 순 없는 일인걸요. 그렇기에 전 더는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친절한 증거 덕분에 저의 이혼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그 흔한 물벼락 한번 날리지 못했지만 이혼이 확정되는 날 물벼락을 좋기 100대는 날린 통쾌함을 맛보았네요. 그들의 지옥이 시작될 것이 뻔했으니까요. 저의 예상대로 저와 이혼한 전 남편은 빠르게 상간녀와 재혼하더군요.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결혼식을 얼마나 성대하게 했는지. 친구들의 연락이 빗발쳐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었어요. 전 그날 두 사람의 빚뿐인 앞날을 축복해줬네요. 벤츠인 줄 알았던 남자가 사실은 빚쟁이란 걸 알았을 때 상간녀의 표정이 상상돼 그날 하루 참 행복했어요. 그렇게 이혼하고 전 참 바쁘게 살았어요. 나름 만족할 만한 복수였기에 두 사람을 떠올리지 않으며 살았죠. 2년하고 8개월의 시간이 지났고 전 재혼을 했어요. 첫 번째 이혼으로 상처가 남았던 터라 망설였지만 남편의 끈질긴 구애에 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었고 진작 용기를 내지 않은 것이 후회될 정도로 행복했어요.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남편은 저에게만 다정한 사람이었고 제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전 남편의 사랑으로 완벽하게 과거를 잊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잊고 지냈던 상간녀를 만난 건 다름 아닌 산부인과였습니다. 그때 당시 전 임신을 한 건 아니었고 볼 일이 있어서 들린 것이었는데 저의 시야 끝에 익숙한 두 사람이 걸렸습니다. 그건 바로 전 시모와 상간녀였어요. 목이 다 늘어난 인부복에 머리는 산발인 상간녀는 만삭이었고 그런 상간녀에게 전 시모는 쉴 새 없이 핀잔을 주고 있었어요.
아우, 정말 내가 네 년꼴만 보면 없던 병도 생기는 기분이다. 옷은 그거밖에 없니? 거지도 아니고 꼴이 그게 뭐니? 네가 이딴 꼴로 다니니까 우리 아들도 하는 일마다 안 풀리는 거야. 네 년 때문에 그 부잣집 여자랑도 이혼하고 아파트도 날리고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네가 순진한 우리 아들 홀리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그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았을 텐데 아이고 속 터져 정말. 어머님, 저야말로 억울하다고요. 아파트는 그이 명이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사는 그이가 게을러서 쫓겨난 거지 저 때문이 아니라고요. 걔가 왜 게을러졌겠니? 다 너 때문 아니니? 그 좋은 집 살다가 너 때문에 단칸방 살이에 빚만 갚게 생겼으니 일할 맛이 나겠어? 어머님은 왜 매번 제 탓만 하세요? 저도요, 어머님. 뱃속에 애 때문에 참고 살아요. 누군 같이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아세요? 너 말 한 번 잘했다. 이 와중에 임신이 하고 싶더니 몸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덜컥 임신이나 해서는 그나마 아들이라니 내가 병원이라도 같이 와주는 줄 알아. 어휴, 꼴 보기 싫어. 나 먼저 갈 테니 집엔 알아서 와. 꼴도 보기 싫다며 떠나는 전시모를 뒤로 상간녀는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시선이 신경이 쓰였는지 주변을 둘러보는데 그 순간 저와 눈이 딱 마주쳐 버렸어요. 한눈에 저를 알아본 상간녀는 무서운 기세로 저에게 다가와 다짜고짜 따지기 시작했어요. 내 꼴이 웃음니?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나한테 왜 거짓말했니? 그때 네가 그 인간이 아파트는커녕 빚뿐이라는 말 한마디만 해줬어도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이게 다 너 때문이라고. 상간녀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은 것도 잠시 저도 한마디 해주었어요. 정신 좀 차려. 고작 아파트 한 채 눈 뒤집혀서 10년 지기 뒤통수 때리고 남편 뺏어간 주제에 어디서 고개 빳빳이 쳐들고 남 탓이야, 남 탓이. 그리고 왜 말 안 했냐고? 몰라서 묻니? 가난한 시댁에 가진 거라곤 마이너스 통장뿐인 거지 남편 데리고 가준다는데 너 같으면 말하겠어? 뭐라고? 그래서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말이야? 넌 어쩜 그렇게 뻔뻔하니? 이야, 내가 이 말을 이렇게 돌려주게 될지 몰랐네. 잘 들어. 그럼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하길 바라니? 어쩌지? 난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는데. 구질구질하게 옛일이나 들먹일 거면 가던 길이나 가. 네 얼굴 보고 있는 것도 역겨우니까. 전 상간녀가 저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고 틀린 말이 하나 없는 제 말에 지기 싫은 상간녀는 순식간에 태세를 바꿔 말을 돌렸어요. 하여튼 넌 아직도 혼자니? 재혼했다는 소식은 못 들었는데. 그런데 산부인과엔 웬일이야? 혹시 어디 아파? 폐경이니? 요즘 그런 애들 많다더라. 왜 스트레스 심하거나 그러면 조기 폐경 도구 한다잖아. 남편 뺏기고 충격이 심했나 봐. 미안해서 어떡하니? 나만 행복해서. 넌 아직도 내 소식 묻고 다니니? 그 정도면 거의 스토커 수준이야, 너. 나한테 집착 좀 하지 마. 네 남편 두고 왜 나한테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다, 얘. 그리고 혹시 이런 말 아니? 착각은 자유라는 말. 아무리 자유라지만 그 정도면 병인 것 같은데. 산부인과 말고 정신과부터 다녀. 그러다 큰일 나, 너. 뭐라고? 너 진짜 말이면 단 줄 알아? 아니다. 나한테 남편까지 뺏겼는데 뭔들 못 들어주겠니? 네가 아무리 바라 그래도 내가 승자고 넌 패자니 말이야. 승자라고 하기엔 네 꼴이 참 비루하지 않아? 꼴이 그게 뭐야? 거울도 안 보고 다녀? 집에 거울이 없는 거야, 설마? 목 다 늘어난 인부복은 둘째치고 머리는 좀 빗고 다녀. 빚 그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빚이 아무리 많아도 빚 정도 살 돈은 있지 않아? 다 네 걱정돼서 그래. 한 번 핀 바람 두 번은 더 쉽지 않겠어? 좀 꾸미고 다녀. 근데 내 꼴이 어때서? 자다가 바로 나와서 그래. 그리고 우리 그이 나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니 너랑 이혼하고 나한테 왔지. 돈이 좀 없어서 그렇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다니까.
얼마나 필사적으로 사랑받는 척 행복한 척을 하는지 불쌍할 지경이었어요. 상간녀의 필사적인 연기가 계속되던 그때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가 저를 불렀어요. 여보. 그래요. 제 남편은 산부인과 의사였고 남편을 보기 위해 병원에 잠시 들린 것이었어요. 적절한 타이밍에 나타난 남편이 얼마나 반가운지. 다정하게 저를 부르는 의사 남편을 본 상간녀는 많이 놀랐는지 그 퀭한 눈알이 튀어나오겠더라고요. 하긴 퀭한 눈알이 튀어나온다 한들 이상한 일은 아니었죠. 아직도 자신이 뺏은 전 남편을 잊지 못해 혼자 청승맞게 살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를 위안 삼으며 그 지옥 같은 삶을 견뎠을 테니까요. 그런데 불행해야만 하는 제가 재혼한 것도 배가 아픈데 하필 그 남편이 의사이니 그 배알이 얼마나 꼬이겠어요? 이러려고 의사 남편과 재혼한 건 아니었는데 그날만큼은 가운 입은 남편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상간녀는 개거품을 물며 절규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넌 나한테 다 뺏기고 불행했어야지.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게 됐는데? 미친 사람처럼 상간녀가 울분을 토해내는 동안 제 곁으로 온 남편은 위험한 상황이라 생각했는지 저의 어깨를 감싸주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본 상간녀는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는지 저를 모함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예진이 친구인데 혹시 예진이가 어떤 애인지 알고 결혼하셨어요? 예, 아주 질 나쁜 애예요. 친구 남자친구 뺏는 거는 기본이고요. 남자친구 있으면서 조건 더 좋은 남자 나타나면 양다리 문어다리까지 걸치던 애였다고요. 조심하세요. 지금도 바람피고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원하는 바가 뭔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어림도 없는 일이었죠. 저희 남편이요. 절 1년 넘게 쫓아다녔거든요. 1년 넘게 같은 남자 거절하는데 과거사를 숨겼겠어요? 진작 내 과거가 이러해서 난 남자 만날 생각 없다고 귀에 못 박히게 말했어요. 그래도 제가 좋아 죽겠다고 해서 한 결혼이었습니다. 역시는 역시라고 남편은 흔들림 없이 그 모함을 돌려주더군요. 제가 바보인 줄 아십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다 믿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니 그쪽 정신 상태가 어떤지 뻔하네요. 더는 모욕적인 말 듣고 싶지도 않으니 당장 나가주세요. 앞으론 저희 병원엔 환자로도 안 오셨으면 합니다. 저흰 환자도 가려가면서 받는 병원이라서요. 이렇게 말하며 남편은 간호사를 시켜 상간녀를 쫓아내버렸어요. 사실 자기 인생 자기 손으로 말아먹은 상간녀 꼴을 보고 싶긴 했었는데 막상 보고 나니 썩 통쾌하진 않더라고요. 이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남편이 한마디 하더군요. 마음 쓸 필요 없어. 마지막까지 당신한테 다 덮어 씌우는 거 좀 봐. 아직 정신 못 차렸어, 저 여자. 어떻게 뱃속에 애까지 가진 여자가 심보가 그따윈지. 에휴, 그런 집에서 태어날 애가 불쌍하다 불쌍해. 당신 탓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불쌍하다 생각할 필요도 없어. 자기 자리 자기가 찾아간 건데 뭐. 남편 말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날 저녁 상간녀에게 제 소식을 들었는지 오랜만에 대학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덕분에 그들이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는지 자세히 알 수 있었어요. 오늘 그 배신자년 만났다며? 나한테 전화와서 개거품 무는데 귀 따가워서 혼났어. 어떻게 거기서 딱 만나니? 나 통화하는 내내 얼마나 통쾌하던지. 하나 걔 몰골 엉망이지? 안 봐도 뻔해. 쫄딱 망한 남편의 돈 나을 구멍이라고는 없는 시댁. 뻔하지 뭐. 말도 못하게 엉망이더라. 그런데 집이 그렇게나 힘들어? 빚은 있어도 대기업 월급이면 못 갚을 정도는 아닐 텐데. 생각보다 더 엉망이라서 깜짝 놀랐잖아. 내가 그놈의 정이 뭔지 회사엔 바람 피워서 이혼했다고 알리진 않았거든. 아, 넌 아예 귀 닫고 살았으니 아무것도 모르겠구나. 네 전 남편 너랑 그렇게 이혼하고 하나랑 바로 결혼했잖아. 엄청 비싼 홀에서 결혼식 올렸는데 글쎄 그것도 다 대출이었고 너한테 준 위자료뿐 아니라
잠시만 살 거라고 하나 속여서 얻은 집도 다 대출이었어. 완전 빚잔치였지. 벌어서 쓰는 것 하나 없이 빚만 갚아야 하니까 일할 맛이 나겠어? 거기에다가 하나 그게 너네 살던 아파트는커녕 남은 거라곤 대출의 마이너스 통장뿐인 걸 알고 쥐잡듯 잡는 바람에 둘이 하루가 멀다고 싸웠어. 그나마 내세울 거라곤 네 호의로 놔둔 대기업 직원이라는 거 하나였는데 퇴근하고 매일같이 술만 마시니까 출근해서 일이나 제대로 했겠어? 맨날 술 냄새나 풀풀 풍기면서 일 처리도 제대로 못하고 하니까 결국 잘렸지 뭐. 회사도 잘리고 빚도 못 갚으니까 결국엔 시댁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그시모 성깔 너도 알지? 그러니까 하나가 버티겠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혼할 거라고 하더니 하필 그때 덜컥 임신을 해버렸지 뭐야. 이 와중에 임신이라니 부부 사이가 좋다고 해야 할지 참나. 하여튼 그 길로 이혼은 물 건너가고 그 꼴로 살고 있어. 천벌 받은 거지 뭐. 그러게 10년 지기 제일 친한 친구 뒤통수를 그따위로 치래? 너 조금 신난 것 같다? 야, 당연하지. 나 지금 너무 신나. 네가 너 재혼했다는 거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고 해서 입 다물고 있느라 얼마나 답답했는데 하나 그거 네 남편 의사가 맞냐면서 몇 번씩 묻는데 내가 친절하게 의사도 맞고 집도 엄청 잘 산다고 말해줬어. 강남에 40평대 아파트 산다는 이야기도 잊지 않고 해주고 말이야. 모르긴 몰라도 오늘 열받아서 잠도 못 잘 거다. 쌤통이야, 쌤통. 저보다 더 통쾌해하는 친구와의 통화가 끝나고 전 생각했어요. 돈 찾아 10년 우정도 버리고 가더니 참 어울리는 결말이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론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상간녀가 그 쓰레기 같은 전 남편을 모시고 가준 덕분에 지금의 남편과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 후론 상간녀는 물론이고 전 남편도 찾아오거나 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했죠. 내심 병원으로 또 찾아와 행패라도 부리면 어쩌나 했었거든요. 그 지긋지긋 악연들과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 일을 겪은 것도 꽤 오래됐네요. 제가 이제 30대가 되었으니까요. 남편과 전 잘 지내고 있어요. 여전히 제 말이라면 껌뻑 죽는 남편이라 아기 천사가 빨리 찾아왔어요. 그것도 하나가 아닌 두 천사가 제 뱃속에 자라고 있어요. 요즘엔 몸도 무겁고 조심하기도 해야 한대서 집에서 쉬며 태교에만 힘쓰고 있어요. 정말 웃긴 게 전 입덧이 없는데 남편이 입덧을 하고 있어요. 그 덕에 주변에서 팔출불이라 불리고 있죠. 다른 산모들의 부러움은 제 몫이고요. 거기에다 어머님은 입덧하는 아들은 보이지도 않으신지 음식을 그렇게 해주세요. 남편은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을 하는데 전 그러거나 말거나 잘 먹으니까요. 덕분에 저와 뱃속의 아기들은 아주 건강해요. 똥 차가고 벤츠 온다더니 그 말이 딱 맞다고 생각하는 요즘.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해도 후회가 없을 만큼 행복하네요. 어쩌다 보니 제 자랑이 길어졌네요. 이해해 주실 거죠? 제 긴 사연과 자랑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